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인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먼저 잼버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잼버리 끝나고 나서 책임 공방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실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실 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전 세계에 칭송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딴 나라가 됐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을 잡아놓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고스란히 난맥상이 드러난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이 긍지를 잃게 됐고 또 국격을 잃었다라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제가 제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문제가 노정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왜 미리 써서 대비하지 못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모두 6년 전 7년 전 위치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전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폭염 대비 예산 반영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 기재부는 왜 마이동풍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사과도 있어야 되고 또 문책도 있어야 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말한 사람이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그 당시에 유치했던 대통령으로서 사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이건 아마 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원 이제 감사 지시를 했는데 네. 애꿎은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하고 여가부 이런 데에 하위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또 귀착이 되고 위에 책임져야 되고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또 나몰라라 하고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도대체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국제대회를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바로 이런 사태 원인 똑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네.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그러니까 폭염 태풍은 한반도에는 7, 8월 달에 상수입니다. 상수. 당연히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위생 대비 같은 것들은 행사 운영을 포함해 가지고 전혀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전 정부 때 묻는다. 폭염 태풍이 그냥 전 정부에는 있고 현 정부에는 뭐 없었던 그런 계절 현상입니까? 그리고 지난해부터 그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잘 대비하고 있느냐 폭염 태풍 했더니 그 여가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로 언젠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분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안심을 했다니까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도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한켠으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말뿐이었어요. 뭘 준비했다는 말인지 일 터지기 전까지 문제가 뭔지 무슨 준비를 해왔는지 이건 모르는 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 평가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치 당시에 전 정권이었잖아요. 유치 당시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배수 문제라든가 해충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태풍이나 폭염 문제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1년 전에 국정감사 때 이제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거에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것들도 지적될 만한 사항이고 최초에 왜 이 늪지, 이 간척지를 장소를 선정했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경합이 국내에서 되다가 조직위원회에서 세가만금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오랫동안 새만금 개발이 방치가 돼 있으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잼버리 등을 통해 가지고 기반시설과 애소시설을 좀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예산을 더 내려달라라고 수차례 전라북도는 요구를 합니다. 전라북도에다 이게 책임을 다 넘기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는 그 공동위원장 밑에 집행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가부고 기재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가 닥쳐가지고 정작 하니까 대통령 지시가 되니까 불이 났게 준비를 해서 위생시설이나 화장실 시설 같은 것을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인수인계 받고 바로 이거를 치렀어야 됐다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이제 중호부서인데 네. 여가부 장관의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이 김현숙 장관한테 여가부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침은 여가부 폐지거든요. 여가부 폐지돼야 될 부서의 장관이 되어서 이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거기에 사무총장은 여가부의 국장 출신이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애정과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여가부는 지금 이제 이걸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산 집행을 승인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여가부에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몰염치와 비겁의 극치입니다. 여가부. 제일 책임이 큽니다. 여가부 장관이 제일 먼저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렇죠. 일선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또 다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징계 절차입니다. 맞아요. 이 패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면 우선 전 정부 탓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조사나 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 실무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윗선 최고 책임자들은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이게 공동된 패턴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우리 해병대 최수근 상병 네. 지난번에 수해포구 그 조사를 하다가 수색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최수근 상병에 대한 진상 규명의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단장, 사단장, 여단장은 다 빼고 실무진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 수사단장은 책임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기를 포항 1사단장에게도 있다라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해가지고 경찰의 수사 이첩을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그 법을 따르는 건가요? 그 전까지는 각 헌병대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하죠.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군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군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공군 이해람 병사 사건 때 이게
중사 사건 때 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또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국민 요구가 있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네. 이런 것들은 경찰로 이첩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7월 1일부터. 올해 금년 7월 1일부터. 네. 네. 그러니까 이 헌병 수사단장은 박정근 수사단장은 1차 수사를 해가지고 네. 경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때 최수건 상병의 장례식장에 와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 유가족에게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식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수사단장이 그걸 듣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라고 하니까 그 수사단장은 책무를 다 한 거죠. 그리고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군 사망 사건은 이제 민간 검경이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군사단장을 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제명을 해가지고 지금 보직 해임을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수사단장이 KBS 사사건건의 생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 출연하는 것이 보고 절차 없이 허가 없이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군사 기밀 누설까지 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군 검찰은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게 경찰 이첩을 하게 되는 거는 상부 보고와 결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주장하기를 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네.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해병대 이첩하겠다고. 네, 1사단장을 비롯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을 하겠다. 네.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수사 보고서를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 해병 대령이 그걸 좀 볼 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와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수사 기록은 외부에 누출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수사단장이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보도자료 그거라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안보 대령이. 네. 저기 안보실에 파견 나 있는 해병 대령이 네. 안보실장이 궁금해한다. 안보실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니까 글로 보냈대요. 네. 안보실에. 네.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그 기자회견을 중단하라. 어디서요?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 얘기는 그게 안보실로 보도자료가 넘어가고 나서 그 내용에 김포 1사단장까지 책임을 묻게 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갑자기 그걸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외압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실은 그 정보 수집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안보실은 안보실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보실은 네.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전혀 채널도 아니고 뭐 거기다가 보고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보실은 이 사건 체계에 보고 체계에 아무런 그런 그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네. 안보실이 그 정보 수집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한 건 아닐 건데. 안보실장이 알고 싶어 했겠죠. 안보실장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알고 싶었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국방부는 신속히 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 결과를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쏟아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사건 그리고 외압의 의혹 이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은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수사단장이 요구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이기 때문에 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고위층 감싸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될 거고 분명한 것은 우리
최수근 상병이 억울한 죽음으로 누가 내몰았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이 사건을 누가 축소 은폐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올해 7월 1일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회수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좀 간추려 주시죠.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네. 우선 선출직 평가가 적용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하위 20%, 국회의원의 하위 20%, 경선 득표의 20%가 감산하게 됐는데 새로 혁신안은 하위 10%는 40%를 감산하고 하위 10에서 20%는 30% 감산 그리고 20에서 30%는 20%를 감산하라. 네. 이런 이제 혁신안의 요구이고요. 그리고 당대표 선출 시에 대의원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내 갈등의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민주주의 4.0이라는 그 친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단적인 모임에서는 이걸 명시적으로 지금 왜 대의원제 폐지를 논의하느냐 그걸 반대한다. 이것은 소위 친명 권리당원들에게 다음에 대표에 선출하는 것을 거의 맡기고 유리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표결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갈등의 촉발 요인이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대의원제가 다른 당에도 있습니까?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의원제는 다 있는데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은 1인 한 권리당원의 60표 정도의 표가 가중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배경은 민주당은 주로 호남하고 수도권에 당원들이 많고 경상남북도에는 당원들이 적기 때문에 대의원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걸 이제 전국 정당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지금 그쪽에도 당원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표의 가중치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 표를 1인 1표로 하자.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근데 혁신위원회가 지금 이제 노인 비하 발언 등을 비롯해 가지고 또 개인 신상 문제, 혁신위원장의 그런 문제들로 권위가 상실되고 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해가지고 이 혁신안은 당 지도부에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도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당원 당규가 필요한 사항은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그게 당원 당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번 그러면 혁신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선출직 평가했을 때 경선 득표의 감산을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높였다는 거 하나 하고 네. 대의원제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거 두 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또 최고의 표결로 갈 수 있을지 또 갈등으로 번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